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Small Big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The Motivation Myth. 우리말로 의역하면 동기부여라는 환상, 착각 요 정도 되겠죠. 지은이는 제프 헤이든, 옮긴이는 정지현, 출판사는 리더스북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프 헤이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거진 인크닷컴의 인기 칼럼니스트이자 링크드인에서 팔로우가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 온라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그의 글은 과학과 감성,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교차하기로 이름나 있다. 성공과 목표 달성, 행복을 주제로 타임, 허핑턴 포스트, 패스트 컴퍼니, 비즈니스 인사이더, 안트러프러너 등의 다양한 칼럼을 기고했고 MSNBC, CNBC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목표 달성에는 영적인 각성도,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영감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명료하고 반복적인 루틴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밝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향하도록 돕는 데 앞장서 왔다. 동기부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성공이다. 계속 동기를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로 나아가려면 작은 성공을 정기적으로 맛봐야 한다. 올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공은 예측 가능하다. 필연적이 된다. 성공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집착은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성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오로지 하나씩 지워나갈 목적으로 아주 쉬운 일이나 이미 끝낸 일을 적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한 후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만 집중한다. 놀랍게도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신경 쓰고 그 일을 해내면 오늘 하루에 만족해야 한다. 오늘 할 일을 해냈기에 기분이 좋아진다. 바로 그 성취감이 내일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점진적인 성공은 최고의 동기부여 도구이기 때문이다. 작은 성공을 음미하면 매일 기분이 좋다. 현재의 위치가 어디이고 도착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꼭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오늘 계획된 일을 하면 당신은 승자다. 동기는 결과다. 동기는 자신이 이미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진짜 동기는 뭔가를 시작한 후에 생긴다. 컨설턴트들은 이자가 가장 싸더라도 금액이 가장 적은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다. 세 곳에 카드 빚이 있다면 이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빚이 $7,000이고 한 달에 $200밖에 갚을 수 없다면 한숨만 나올 것이다. 빚을 모두 갚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빚을 갚는 것 자체가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때는 비합리적인 접근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액수가 가장 적은 $800의 카드빚부터 갚는 것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 빚을 갚아보면 차이가 눈에 보일 것이다. $800의 빚 가운데 우선 $200를 갚으면 뭔가 해낸 것처럼 느껴진다. 다음 달에도 $200를 갚으면 벌써 절반을 갚은 것이다. 그 카드 빚을 청산하고 나면 다음 카드 빚을 갚아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작은 개선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개선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 성공은 동기를 부여한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된다. 동기부여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땀을 흘리면 동기부여가 된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쉬워진다. 8km를 달리는 것보다는 우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 20쪽에 달하는 기획서를 쓰는 것보다 일단 책상에 앉기가 어렵다. 20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을 하는 것보다 일단 전화기를 집어드는 것이 더 어렵다. 어떤 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일에서도 자신감이 커지게 되어 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일들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수록 지킬 확률이 오히려 떨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면 실제로는 입 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현실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을 때, 개선이 이루어질 때,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루려는 목표 그 자체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존재의 일부가 된다. 방금 조깅을 시작했다면 스스로를 러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자신이 러너들의 공동체에 소속된 것처럼 느껴진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가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 이러한 존재적 생성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리더, 사업가, 러너, 뮤지션 등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되고 나면 더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동기나 의지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나니까.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동기를 부여한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심어준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과정이 된다.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동안 정해진 일과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덧 하지 않게 된다. 그저 오늘 할 일만 생각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아닌 하루 일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제대로 된 루틴을 준비하자. 일주일만이라도 그 루틴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동기부여가 지속된다. 목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는 잊고 일주일 동안 그저 루틴만 성실하게 따라가 보자. 하루 일과를 제대로 실행하고 작은 발전이라도 있으면 동기부여는 물론 자신감도 커지고 행복도 커진다. 그러면 계속하기도 쉬워진다. 그 과정이 되풀이되면 실력과 자신감, 동기부여도 나날이 커진다. 그것은 스스로 얻어낸 감정이기 때문이다. 목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 바로 여기와 저기다. 시작점 여기에서부터 목표 저기까지가 너무 멀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체중을 20kg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번 주에 500g밖에 줄지 않았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은퇴 자금으로 $1,000,000를 모으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번 달에 $100밖에 모으지 못했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새로 공부를 시작해 직업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한 과목밖에 이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 꿈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포기해버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나 역시 몇 번이나 그랬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제대로 겨냥하는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목표 자체는 최대한 잊어버려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6회 연속 우승했다. 그가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우승하겠다는 꿈을 처음 꾼 것은 10대 시절이었다. 그는 하루하루 반복적인 훈련에만 신경을 썼다. 운동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체육관에서 대회 우승에 집중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운동 횟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 누구나 목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목표를 하루 일과에 녹여낸다.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게 해줄 단계를 계속 실천한다. 그들은 소망하지 않는다. 계획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끊임없이, 틀림없이. 목표는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과정에만 집중한다. 너무 거대해서 위압감을 주는 일을 작게 나눠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알 것이다. 등산 중에 산 정상까지 5km가 남았을 때 저 앞에 모퉁이까지만, 다시 저 앞에 모퉁이까지만 하면서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작은 단계에만 집중한 것이다. 당장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지만 1km는 뛸 수 있다. 그러니 첫째 날에는 1km를 달리면 충분하다. 과정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1km가 아닌 1.5km를 달려야 할 수도 있다. 더 힘들까?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당장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오늘에만 신경 쓰면 된다. 궁극적인 목표가 더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날 20km, 30km, 40km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오늘 해야 할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정에 충실하면 언젠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가장 성취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7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호감을 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궁금하기에 질문을 한다. 자세하게 묻는다.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고 경청으로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 그들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2. 호감을 주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3. 호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가?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4. 호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5. 호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물어라. 6. 호감을 주는 사람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버릇도 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성취를 이루었을수록 자신이 전부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려는 경향이 있다. 7. 호감을 주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쁜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배울 기회라고 생각해라.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친절과 용서, 이해심을 연습할 기회로 생각해라.
과거는 훈련일 뿐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코미디언에게는 공연을 하는 것보다 대본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훌륭한 코미디 대본을 쓰려면 매일 글을 써야 한다.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제리 사인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커다란 벽걸이형 달력을 사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의 할 일을 마친 후에 빨간색으로 X자를 표시합니다. 매일의 할 일이란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슬이 매일 점점 더 길어지게 하면 됩니다. 몇 주가 지나면 그 사슬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냥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식단과 운동 습관을 바꾸려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의지가 꺾이다가 결국에는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게 된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어떤 과정을 실천하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도할 경우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하루 쉬고 싶어하는 자신을 말리지 못한다. 디저트를 먹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안 돼라고 하지 못한다. 좀 더 달리고 싶지만 피곤해하는 자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거나 계획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할 수 없다 대신 무엇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단순한 유혹을 마주하게 하고는 한 집단에게는 할 수 없다, 다른 집단에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61%였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36%였다.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 연구진은 실험을 한 단계 진전시켜서 참가자들에게 건강과 웰빙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계획을 지키려는 의욕이 약해질 때마다 한 집단은 운동을 빼먹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게 했고 다른 집단은 운동은 빼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했다. 10일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통제 집단은 10명 중 3명이 목표를 계속 실행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집단은 10명 중 1명이 목표를 계속 실행했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집단은 10명 중 8명이 목표를 계속 실행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외부적 이유나 원인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종이장처럼 나약하게 들린다. 반면 하지 않는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벽돌처럼 단단하게 들린다. 정체성, 즉 자아의 일부인 것이다.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마인드셋은 물론 타인에게 주는 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변명거리를 찾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빼먹지 않는다. 혹은 나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게 된다. 반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언어의 힘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자아를 만들게 된다. 게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 고객이 할인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할인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죄송하지만 저희는 가격을 더는 낮출 수가 없어요 라고 사과하듯 말하지 말고
저희는 할인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면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 평소 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보라.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일들, 혹은 영영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아쉬워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서너 가지 적어본다. 방금 적은 것 중에서 일과 관련된 목표가 몇 가지인가? 대부분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커리어나 돈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개인적인 목표일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에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현관에 앉아 이루지 못한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하지 않으면 가장 후회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 목록에는 일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일을 더 많이 했어야 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한심하고 가볍고 비실용적이더라도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면 큰 성취감을 느낀다. 연속적으로 뭔가를 해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하나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을수록 행복은 줄어들지 모른다. 행복해지고 싶을수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도 모른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두 가지 모두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겠지만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결국 많은 사람이 고작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50대 남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추운 날씨에도 새로 뽑은 스포츠카의 지붕을 열고 달린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보석도, 옷도, 차도 문제가 아니다. 모두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선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 혹은 무엇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한가? 우선 사람은 건강해야 한다. 가족과 탄탄한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필요를 충족할 수준의 소득도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이 욕구들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현재 건강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할 수 없고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면 인생을 개선해줄 목표를 추구할 수 없다. 기본적인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목표를 추구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남자다. 선반에 놓인 트로피를 위해 너무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기에 결국 남은 것은 공허감뿐일 것이다.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타협 불가능한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사전에 명사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동사가 되어야 한다. 영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아이디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저 후회일 뿐이다. 나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망설임과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나를 막은 것은 미지의 상황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아이디어를 계속 명사로 남겨두면 영원히 잘 될 수가 없다.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목표도 성취할 수 없다. 행동에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저 행동하라. 목표 달성을 도와줄 방법을 실행에 옮겨라.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세우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자.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12년 동안 미 해군에 몸담고 그중 10년을 해군 특수부대인 실 대원으로 활약한 레이 케어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료가 하나도 남지 않으면 정신을 잃고 기절하거나 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연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고 싶지 않으니까. 승리는 마인드셋입니다. 포기를 거부하는 것도 마인드셋입니다. 삶의 한 분야에서 생각보다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포기를 거부하고 안전지대를 나오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능력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생각보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은 정신게임이에요. 정신게임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비판을 듣고도 도전해야 한다. 비웃음과 조롱, 심지어 적의를 견디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엄청난 비판과 거절을 경험했다. 스티븐 킹의 첫 번째 소설은 30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소이치로 혼다는 도요타 입사 면접에서 떨어진 뒤에 스쿠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배우 루실 볼은 연기 선생에게 다른 직업을 생각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남들과 다른 일을 하거나 남들과 다른 모습이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꼭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남들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큰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은 누구나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성공하기 위해 남보다 용감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앞으로 계속 나아갈 힘을 찾아야 한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버리게 만들지만 행동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 끈기와 의지, 투지를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7가지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1. 과거는 소중하지만 참고만 하라. 자신의 실수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수에서도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과거는 내려놓는다.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다음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만 배우면 된다. 2. 삶과 미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남긴 명언이 있다. 신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3.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무시한다. 4. 끈기뿐만 아니라 적응력을 길러라. 미 해군의 네이비실, 육군의 레인저 부대와 그린베레의 훈련은 모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특수부대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끈기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번, 이라크에 2번 파병되었고 2005년에 바그다드에서 폭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레인저 부대원인 타일러 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특수부대원은 한 가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뭐든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윈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존의 가장 유리한 특징은 적응력이라고 했죠. 적응력이 자연 선택 과정을 헤쳐나가게 해주니까요. 적응력은 어떤 시스템의 구조와 작용 원리를 알고 거기에 적응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적응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죠. 하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한 방법을 선택해야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성공에 분노하지 않고 축하한다. 6. 앓는 소리의 유혹을 거부한다. 7. 감사한 일을 떠올려라.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멘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이기도 하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 CEO 허브 켈러어도 매일 수많은 결정을 이 방법을 통해 쉽게 내린다. 켈러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단순한 틀을 적용한다. 그 일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최저가 항공사가 되도록 도와주는가?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에 비슷한 틀을 적용한다. 즉,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단호해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유부단한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안다면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목표에 자신을 대입하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CEO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좋은 부모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의심스럽다면 루틴을 방해하는 일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 그런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일과가 가장 중요하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성공이 어떤 게임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성공은 주사위를 특정한 횟수만큼 굴린 결과다.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숫자를 활용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예상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 최고 작가 중 한 명인 스티븐 킹은 하루에 2,000단어를 썼다.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그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2,000단어를 다 쓰지 않고 중단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글쓰기의 황제도 숫자를 활용한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프로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된다. 코치는 코칭을 한다. 당신이 코칭을 원한다면 제격이다. 하지만 프로 같은 일을 이루고 싶다면 프로가 필요하다. 당신이 이루려는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청사진은 이미 존재한다. 몸을 관리하고 싶으면 운동 계획표는 널려 있다. 비즈니스가 관심사라면 기업가들의 전기도 널렸다.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청사진은 이미 있다. 기꺼이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입맛대로 싹둑 잘라 실행해도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특정한 기술이나 특징, 성격을 하나 골라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한다. 물론 편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평소에는 가지 않을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면 좀 더 과감하게 따라해보자.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습관과 일과를 최대한 많이 따라한다.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거나 다른 일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방해 요소를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업가이자 마케팅 전문가인 라이언 로빈스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예스인지 노인지를 결정한다. 1.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어떤 기회나 활동, 요구가 자신에게 이로운지는 나만이 알 수 있다.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가차없이 측정하라. 예스라고 할 때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시간을 뺏긴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니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예스여야 한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중요한가? 당신에게는 이미 타협 불가능한 목표들이 있다.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욕구, 가족 부양 등. 만약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회라면 자동으로 NO다. 하지만 타협 가능한 목표라면 어떨까? 조금 결정하기 힘들겠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기회와 현재의 목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이 질문의 답은 항상 생각보다 쉽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해왔다면 중간에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 다른 목표에 도전하면 되니까. 이 책의 핵심은 명료하고 단순하다. 당신의 목표나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계획을 말하라. 성공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들은 불확실함을 제쳐두고 행동을 한다. 당신 혼자 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느끼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속도를 내라.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없다면 그저 조용히 과정에만 집중하라.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루틴을 삶에 정착시켜라. 그 순간 당신만의 특별한 동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몰 빅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우리말로 하면 무소유 정도가 되겠죠. 꼭 필요한 필수품만 남기고 불필요한 소유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5분 정도 또는 하루에 한 가지 물건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제 소유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동의를 구하고 정리합니다. 정리하다 보면 정말 물건이 끝없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쳐다보지 않고 하루에 딱 5분만 정리한다 또는 딱 한 개의 물건만 정리한다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대략 2, 3년 정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거나 쓰레기로 버리거나 재활용품으로 내놓습니다. 저는 2년쯤 전부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아직도 버릴 물건들이 참 많지만 체감적으로는 제 소유의 물건들은 거의 절반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책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반년 정도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은 말년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마음도 참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그게 미니멀리즘의 근본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인생을 사는 것 말이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사는 것, 몸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저기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삶. 저는 그런 삶이 참 좋습니다. 이 책에 일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을 때
아,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극단에 가입하고 올해 공연에 배우로 참여한 이유는 연극을 해보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과 마음과 시간의 소모는 엄청났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첫 공연만 끝나면 바로 극단을 관두려고 했지만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리고 공연을 하는 동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배우 6명과 스태프 40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스텝은 연출진 4명을 비롯해서 음향, 소품, 조명, 무대 제작, 진행, 의상, 분장 등 많은 분야가 필요합니다. 품앗이 개념으로 서로 스태프와 배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 공연 때 스텝으로 도와준 그 40명이 배우로 무대에 오를 때 저도 스태프로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오는 7월에 하는 저희 극단 정기 공연에 저는 스텝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배우로 다시 공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7월이면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연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이란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을 운전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잘 운전하고 있다면 부산에 도착한다는 목표는 시간만 흐르면 반드시 달성됩니다. 지금 내가 목표로 향하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여부가 성공의 99%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하는 것이 사람 일에선 무척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큰 줄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건강을 목표라고 한다면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육류나 과식 등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좋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느냐, 실천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지식은 삶에서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 조각의 작은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표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지, 즉 성공하는 중인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즉 실패하는 중인 것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실천이 너무 초라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시급합니다.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전엔 다른 것을 배우는 일을 두려워했다는 옛 선비의 지혜를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허리 28인치 만들기입니다. 몇 인치를 줄여야 28인치가 되는지는 비밀입니다. 28인치라면 남자 허리치고 너무 얇은 건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터미네이터 아놀드 형님이 보디빌딩 선수였을 때 허리가 28인치였습니다. 사실 체구 자체가 아주 큰 사람을 제외하면 28인치를 벗어나는 나머지 거의 모두는 지방인 뱃살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노력을 해서 딱 1인치가 줄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올해 3인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은 훨씬 더 줄었습니다. 거의 4kg 정도가 줄었는데요. 저는 체격이 작은 편이라 4kg는 큰 무게입니다. 다행인 것은 채식과 소식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참을성을 발휘하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3인치는 무난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28인치인가? 유태우 박사님의 조언 덕분입니다. 유튜브 채널 닥터 유에 가보면 20살 때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몸 상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20살 때 몸무게를 유지하면 큰 병 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0살 때 비만이었다거나 투병으로 인해서 저체중이었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살 때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그때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저는 체중으로는 이미 20살 때 상태를 달성했지만 허리 둘레는 멀었습니다. 또한 허리 둘레가 28인치가 되면, 그러니까 제 뱃살이 다 빠지면 아마 체중이 20살 때에 비해서 저체중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제가 20살 때의 저보다 근육량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근육을 늘리는 운동도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몇 킬로그램이셨나요? 한 3년 잡고 그 몸무게와 허리 둘레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스몰 빅,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